1985년부터 코로나 버블기. 이건 반도체 산업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5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반도체는요 안 죽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안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승 각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 이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이렇게 쭉 가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버블 때 한번 뭐 재택하고 뭐 이것 때문에 서버량이 급증한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슈팅한 거는 있지만, 원래 궤적 안에 얘는 연간 봉으로 보면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그거는 차이가 있어. 그건 차이가 있는데 위험하거나 얘가 이제 끝난 주식은 무조건 던져야 되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수십 년째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4차 산업으로 우리가 전개돼 가니까 앞으로 더더욱 더 데이터의 사용량은 늘어나야 되고, 뭐 전에 챗GPT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더스트리는 쉽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신냉전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중국이 반도체 인더스트리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 수 있는 거를 미국과 유럽이 함께 규제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상은요,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이 신냉전 시대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를 잘 만들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 여전히 아직 우리는 20나노, 16나노 가는데 거기는 아직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아직 한참 저질 세로 선폭이 걸쳐진 뚜껑을 걸 지금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중국이 계속해서 급속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 거기 노광 장비니 뭐 ASML 장비 이런 걸 계속 수출하게 만드는 그랬더라면요, 삼성전자 진짜 위험할 뻔한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뭐 무슨 이렇게 불리한 조항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협은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 인더스트리를 따라오는 거였는데, 이번에 잠시 이제 주저앉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냉전 시대에 두 개의 큰 수혜가 반도체라고, 반도체도 수혜고 2차 전지도 수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절 안 하셔도 이건 좀 기다려 봐도 된다. 다만 이게 경기 민감제 성격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태행할 때는 가끔 들었다 놨다 해요. 그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좀 팔으세요. 팔았다가 또 경기가 하락이 되면 반도체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럼 막 분기 이익이 십몇 조 나오고 금세 또 그렇게 되는 게 앞으로 2, 3년에 저는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가열되면 미 연준이 또 금리를 올려요. 그 금리 올리면 또 경기가 죽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곡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1985년부터 진행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건 정확히 2007년까지예요. 이때는 물론 이 모든 시절에 삼성전자는 주였고, 다만 그때 남들이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오른 그런 차이만 있다고 제가 중간에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무지 올랐어요.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이 고도성장을. 근데 중국 GDP의 40% 이상, 이 당시에는 아마 50%도 넘었을 것 같아. 투자에서 GDP 성장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중국의 성장 거기에만 엄청나게 목말라 있던 때였고, 이때는 또 미국 주식은 잘 안 되던 때였어요.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은 공정화되고 그 자리를 중국의 공장이 그걸 채워주고 있었고 중국은 자체 내에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정부에서 빌려서 상해나 이런 데 가면 막 공사 현장이 뭐 엄청 그냥 우리 일기 신도시급의 그런 것들이 막 전국에 막 절비하는 중국 전체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철강주, 그 다음 뭐 이렇게 굴삭기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막 뭡니까? 뭐 중공업 관련된 주들을, 조선주들, 뭐 물동량하고 관련된 것들, 해운주,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포스코가 막 60몇만 원 가고요.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그러죠. 그죠? 두산 중공업이 13만 원 더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두산 인프라코아, 요즘 그 회사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예. 하여튼 막 그때 또 어떤 그룹은 내수 비즈니스를 팔아가지고 인프라 쪽에 막 올인하고 그랬던 회사도 있어. 난리가 나게 막 그때는 뭐 막 그 PBR하고 PER이 막 비슷하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PBR이 막 뭐 5배, 6배 막. 요즘은 2차 전지 쪽의 밸류에이션 보다가 이때가 훨씬 더 비쌌고요. 하여튼 결국은 리만 사태를 맞고 꺾였는데 주가로 보면 그 뒤에도 특히 이 관련된 주식들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 이 지금 그 상승하던 채널 막 이렇게 주도주가 돼가 올라가던 시절에 만들어지는 PBR 밴드가 있어요.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됐는데 내려오는 중에도 애널리스트 분들은 자기 섹터에 대한 애정이 다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들 근접한 기억이 많아서 내려오는 얘가 지나간 7년 동안 평균 PBR 밴드가 3배 거래가 됐으니까 이번에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요 3배니까 여기가 바닥이다고 콜을 해요. 그거 깨고 다 밑에가 있어, 지금 그 어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뷰를 들으실 때, 진짜 그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 깨알팁이죠? 요 진짜 깨알팁이에요.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 당시에는, 워렌 버핏 님도 포스코 주식을 샀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그 다음에 또 대구에 있는 어떤 회사 주식을 샀어. 이런 투자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회사 주식을 샀었어요. 그러다가 뭐, 아마 포스코는 이익을 남기고 파시는지 손절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분 스타일로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펀드 내 비중이. 그리고 요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워렌 버핏께서 중국의 BYD 주식을 샀어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때랑 비슷했을 것 같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벤처회사 주식을 사신 거니까 그게 진짜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그래서 지금 돈 잘 벌기 시작하니까 지금 매도하고 계신다니까. 인프라 관련주가 있었고 중국의 투자의 붐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막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게 중국에 가행된 그 론 베이스에 중국 주식들 부채 비율도 보시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뭐 IMF 때 그때 부채 비율 비슷하게 막아요. 200% 300%짜리 뭐 수로 가고 그래.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때는 또 차정이 날아갔어요. 이때 동일본의 쓰나미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 또 제스민 혁명을 이루면서 라니뇨 현상 때문에 중동의 밀가루 값이 폭등해서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가격의 폭등?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에도 그 서아프리카에 지금 그 농사가 엄청 안 되고 있대잖아요.
이때도 한때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이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화학 회사들의 마진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또 일부 이때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값이 폭등을 했어요. 중국의 수요 때문에. 그때 폴리실리콘은 일본의 도쿠야마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시아의 중국에 또 회사들 몇 개가 있어요. 뭐 잉인가 뭐 거기도 내가 이제 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잊어먹었어. 그리고 독일에도 하나가 있고 독일 회사는 이제 독일어로 바커라 그러고 이 영어로 치면 WAKR이라고 그 회사 주가도 좀 매일 쳐다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오시아가 60만 원까지 날라왔어.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대규모로 진입하고 업의 본질상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커머더티다 이래가지고 주가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되게 싸. 어쨌든 또 말이 또 어디로 갔다. 하여간 그 다음에 차는 왜 좋았냐 하면 그때 제가 차를 무지 좋아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운영하던 펀드에 차만 막 30% 40% 담았던 적이 있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주가도 쌌어요. 뭐 그러니까 그 리만 사태 났을 때 심지어 이런 루머도 있었어. 현대캐피탈이 부도가 날 거다. 금융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현대캐피탈 현대차 내가 5% 이상 들고 있는데 내가 주주예요. 내 펀드에서 들고 있는 거지. 내 개인이 그렇게 들고 있으면 내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겠어 지금. 아유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내 펀드기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지분 막 서로 교통 정리할 때 제가 그거 진짜 그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쫄아가지고 그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럼 막 주가 막 내리고 그래. 나 무시 많이 들고 있는데 도저히 막 뭐 진짜 맨날 며칠 나눠 팔아도 안 될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현대캐피탈 본사가 있었어요. 내가 가서 북을 다 뜯어봤어. 너네 론이 뭐뭐에 돼 있고 이 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익스포저가 뭔지에 대해서 봤더니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 중고차가 다 담보로 잡혀 있는 거고 차를 살 때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중고차 값은 그리고 2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니까 차 할부금이 다 회수가 되는데 그때 중고차로 팔아도 그러니까 채권 보존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현대캐피탈은 돈 잘 버는 회사고 리스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구나라고 내가 그때 그랬던 또 얘기가 어디로 갔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무지 올랐어요. 무지 오르고 화학 회사들 LG화학, OCI 그때는 호남석유화학도 중국이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컨셉이 있었고 또 이 당시에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의 제조 기반이어서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ABS 수지든 LDP든 PVC든 중국이 진짜 많이 갖고 갔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 또 엄청난 주가의 랠리가 있었고 여기서 커뮤니티 성격을 갖게 된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가격이 그때 1kg에 440불도 간 적이 있어요. 지금 400분의 100분의 1토막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회사도 적응을 잘해서 이익 잘 나요 지금. 어찌됐든 그것만 제외하고는 LG하고는 지금 무지 오른 거죠. LG하고 LG에너지 시총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안 죽었다니까요. 기업 가치가 LG 에너지 솔루션 더하기 LG하고를 해보세요. 얼마나 커졌는지. 삼성 SDI도 그러고. 업의 회자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일부가 됐고 그래도 여기에서 죽진 않았다. 근데 차는 이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저는 하여튼 어떤 회사든 나쁜 얘기 하기 싫어. 그 다음에
201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한 중반 이후까지 화장품, 면세점, 소위 중국 소비주, 중국 투자 사이클이 그 주식 꺾이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인이 소득 수준이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1990년대, 90년대 정도. 우리보다 아직은 되게 가난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가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 빈부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보다가 더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될 거예요. 진짜. 한 3억 명 정도는 우리보다가 1인당 GDP가 더 높아. 3억인지 2억인지 뭐 하여튼 그 당시 최근 데이터 본 게 2억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무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지 못 살아. 근데 못 사는 사람도 저번에 행복지수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행복해. 가난해도 행복하고, 돈 많아도 행복하고, 전 국민의 91%가 행복을 느껴. 행복해. 좋아. 그래서 그 중국인이, 그러니까 중국 인구 중에, 한 2억, 3억은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우리보다 잘 산다니까요? 우리로 몰려온 거야. 올라와서 명동이 미어 터지고 경복궁이 미어 터지고 면세점이 미어 터지고 그때는 중국인들의 피부 구조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한족이랑 우리랑 별로 이렇게 피부가 이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보습이 필요하고 또 한인종이니까 이 양이 하얗게 미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가져갔었죠. 면세점 막 엄청나게 장사 잘 되고. 그래서 막 중국 소비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LG 생활건강, 아모레 폴스픽, 한국 콜마, 코스맥스, 신라, 호텔 신라, 그 다음 또, 그 당시에 또 막, 면세점은요, 정부로부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권한을 사는 거거든. 웬만한 데는 다 한다고 그랬어. 그래가 하나도 여의도 갤러리아 거기다가 만든다고 그래서 막 그 입찰 들어갔다는 소식 들리면 하나 주가가 막 십몇 프로 막 오르고 지나놓고 보면 진짜 이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신냉전 시대가 돼가지고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전 세계 걸 거의 다 풀어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단체 관광 못 오게 막아놨어, 지금. 지금도 요즘 리오프닝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주식 사자 그러잖아요.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거 세상이 달라졌는데요. 소멸 원인. 투자의 주된 논리는 중국의 소비였고 중국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오고 중국인들이 어디가 그때 저도 이제 유럽 여행도 가고 저도 바깥 나라 많이 돌아다녔는데 가면 어깨 부딪히는 게 다 중국 사람이야.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가면 그냥 막 이태리를 가도 그렇고 파리 거기 가도 그렇고 파리 에펠탑 올라왔는데 막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에 막 한국 사람 몇 명 중국 사람 그분들이 이제 한국을 빼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죠. 근데 요새는 면세점 인천공항이 됐던 시내 면세점이 됐던 이제 입찰한 정부에서 새로 이제 임대 주는 걸 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바뀐다고요. 문화면 보고 그렇게 그걸 많이 봐야지 NLT 페이퍼 보는 것보다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상실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각 화장품 회사들이 분기 실적 발표하고 연초에 우리 사학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중국만한 시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 때문에 그래요. 서양의 화장품 회사들은
흑인, 백인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다인종 국가니까 아시아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컬러, 색조 이런 게 기술이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근데 보습과 미백이 필요한 대규모의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어. 열대 지방으로만 내려가더라도 일단 보습은 안 해도 돼. 그냥 1년 내내 촉촉해. 업의 본질상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 며칠 다 변하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런다는데 그걸 고지 그대로 믿고 원래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NS 페이퍼 제가 다 보면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대. 근데 그 좋아진다는 소리를 내가 몇 분기째 듣고 있는지 몰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업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초반부터 2021년 말 코로나 때까지 바이오 엄청나게 바이오 난리가 났어요. 투자의 주된 논리는 이제 인구 구조가 노령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의대를 갔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제나 이런 게 선진국 뺨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이 상당히 높게 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까지 창궐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어떤 그 제약회사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신약 개발 관련된 투자는 일절 안 하고 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나라 의학 기술 높은 거 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없어요. 한국에서만 임상을 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밖에 못 치료해요. 그 안에서 또 예를 들어 뭐 희귀 그 병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가 더 적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유럽 식약처 뭐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큰 시장인 중국 우리 지하청 같은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회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위장약 하나라도 FDA에 가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수조의 돈이 들어간대요.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1상의 성격이 다르고 2상의 성격이 다르고 3상의 성격이 달라요. 전임상이 있고 전임상하고 1상, 2상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하나는 독성 테스트고 하나는 소규모 테스트고 뭐 약효 테스트고 또 그리고 이게 사람 생명하고 관련이 되니까 기간이 또 길어야 돼. 특히 막 유전자 관련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류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저도 전자담배를 피우면서도 마음으로 찝찝한 게, 야,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인체 임상이, 나도 지금 임상 대상인 거야. 이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가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약도 똑같다는 거죠.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약, 제네릭 약, 그리고 또 유전자 치료제 뭐 많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고, 한국에서 신약을 최초로 개발한 게 이제는 LG화학이랑 합병돼 있는데 LG생명과학에서 그 위장 치료제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막 그때 그것 때문에 LG생명과학 주가 너무 많이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거 요새 얼마 팔리는지 혹시 아세요? 미국 FDA에서 한국 약으로 최초로 승인받은 약이야. 안 팔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약은요, 글로벌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 미국에 있는 의사들, 유럽에 있는 의사들이 어디 저 먼 나라에 한국에서 어떤 회사가 만든 약이래 하고 처방 못 합니다. 라이선스 아웃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약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뭐 존슨앤존슨에 팔든 뭐 파이자에 팔든 머크에 팔든
하여튼 글로벌의 유통, 약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빅파마에게 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도 옥석 가래기가 진행 중인데 거의 다가 돌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제가 특정 회사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우리 투자자들 마음고생 엄청 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는요,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끝없이 희망 고문을 해요. 여기는 펀드멘탈이 내가 뭐 연구한다가 그게 곧 펀드멘탈이야. 그게 성공하는 게 펀드멘탈이 아니고, 끝없이 나 요약 개발 중이야, 요약 개발 중에 계속 그 플랫폼을 계속 갖다 넣어. 신약 개발 플랫폼을. 그게 펀드멘탈이야. 안 망해. 왜냐? 새 돈을 계속 펀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돈 다 대주는 거야. 그런데 나라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괜찮아. 난 진짜 그 바이오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생각해요. 그래 저도 좀 한 100살 넘어서 한 150살까지 살고도 싶고, 여기 우리 투자 스쿨 학생분들 돈 많이 버는 것도 보고, 하여튼 그런데 투자자로서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막 이 바이오 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5월이 되면 미국에 무슨 바이오 아마케 열리고 그래요. 해마다 연초되면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가 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이 아마케는 보스턴에서 열릴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참가한다고 그 주식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참, 재밌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과생 바이오 투자 금지입니다. 진짜.